늙으면 친구라도 짐이 된다는 말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겉으론 웃으며 밥을 먹어도 속으로는 비교와 외로움, 피로감이 쌓입니다. 맹자는 벗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요. 진실한 벗은 드물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늙고 같이 웃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 끊고 병상에서 부고장에서 처음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나이 들수록 우정은 약해지고 기대는 짐이 되며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친구가 왜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지 그 냉정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시면 큰 재물복 받으실 겁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격차가 우정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같은 또래,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벽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 높아지고 더 잔인해집니다. 한때 함께했던 친구들이 모임을 핑계로 고급 식당을 고르고 해외여행을 제안하고 골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레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말도 부담이 되고 같이 좀 나가자는 말이 고통이 됩니다. 우정이 아니라 통장 잔고로 서열이 매겨지는 순간이 오면 친구는 더 이상 따뜻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비교의 대상이자 피로의 근원이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9세 오선희 씨는 예전부터 함께 모임을 해오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퇴직 후 자식이 차려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남편이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이 여유롭습니다. 오선희 씨는 남편의 병수발을 하느라 생활비조차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랜 친구들이라 모임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들이 갑자기 다음 주엔 한우 오마카세 어때? 라는 제안을 했고 또 한 명은 우리 크루즈 여행 한번 가자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선희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6,000원짜리 김치찌개도 망설이며 먹은 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른 삶을 살게 될 줄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후 모임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밉진 않아요. 그냥 내가 너무 작아졌을 뿐이에요. 반면 충북 제천에 사는 76세 남기호 씨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이 망한 뒤 빚을 갚으며 힘겹게 노년을 맞았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멀리했습니다. 나한테 연락하는 이유가 돈이 필요해서거나 밥 사줄 사람 없어서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가진 게 없으면 대접도 못 받고 기억조차 못해요. 그래서요? 그냥 다 지웠습니다. 연락처부터 사람까지. 남기호 씨는 지금 매일 아침 직접 기른 상추로 밥을 차려 먹고 공원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말도 안 섞어도 되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우정도 결국 눈치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혼자가 훨씬 낫습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경제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기 쉽습니다. 누구는 손자에게 최신 태블릿을 사줬다며 자랑하고 누구는 요양원에 들어간 남편 병실을 호텔처럼 꾸며놨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겉으로는 무심한 듯 들리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엔 상처처럼 남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씀씀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균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정이란 이름 아래 비교가 쌓이고 조용한 자랑이 가난한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며 결국 그 관계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친구를 피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친구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어진 사이에는 요즘 바빠서 연락 못했어 라는 거짓말만 남습니다. 사실은 바빠서가 아니라 돈 앞에서 서로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구란 가난하면 멀어지고 부유하면 미안해지는 존재로 변합니다.
노년의 경제력은 우정을 파괴하는 칼날이 되고 그 칼날은 생각보다 깊이 우리 마음을 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친구를 피하게 됩니다. 아니, 친구가 우리를 피합니다. 이제는 돈 없는 내가 작아질 필요도 없고 돈 많은 친구에게 미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내 삶을 흔들리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비교가 아닌 평온이어야 하며 눈치가 아닌 자존감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친구를 멀리하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두 번째 이유는 같이 늙어간다는 건 같이 무너져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도 친구가 있으니 외롭지 않다는 말을 위안처럼 되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년의 친구는 과거를 함께 나눈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아픔을 함께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견딤조차 이제는 서로에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고 귀가 어두워지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시절, 친구와의 만남은 점점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로 변합니다. 대화는 반복되고 병원 이야기뿐이며 한숨으로 시작해 침묵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6세 윤기석 씨는 40년 지기 친구들과 주 1회 장기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한때는 맥주 한 잔과 농담으로 밤을 지새우던 사이였고 손주 자랑에 웃음꽃 피우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모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솔직히 피곤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지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는 점점 그 모임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이후 또 다른 친구는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졌고 또 다른 이는 아예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은 두 명도 자꾸 병원 얘기만 반복하며 만나면 누가 더 아픈지 겨루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친구들 만나지 말고 조용히 우리 둘이 살자고. 더 이상 기운 빠지는 얘긴 듣고 싶지 않다고. 반대로 충남 예산에 사는 79세 박선희 씨는 친구 대신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살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더 아픈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서로 힘내자, 병원 같이 가주겠다 말은 해도 속으로는 그 말을 몇 번 반복해야 할지 답답해져요. 결국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문병이나 부고가 뜨는 연락만 오가는 관계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산책하고 마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낮엔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합니다. 대화는 강아지랑 하면 충분해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노년의 친구와의 관계는 종종 같이 늙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친구가 병들고 약해지고 고통을 토로할수록 내 노후도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될 거야 라는 불안이 고스란히 내 삶에 스며드는 것이죠. 같이 늙는다는 건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친구가 있어서 더 외롭다고. 노년의 인간관계는 위로보다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아프다고 연락 오고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오고 상을 당했으니 와달라는 연락만 이어지는 관계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부담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죄책감 없는 거리두기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려다 함께 가라앉지 않으려면 관계의 무게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버틸 수 있습니다. 노년은 결국 누가 더 오래 함께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덜 무너지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친구와 함께 무너지는 대신 나만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선택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세 번째 이유는 추억은 나눌수록 외로워지고 비교는 할수록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추억이 힘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던 기억이 버팀목이 됐고 서로의 인생에 박수를 보내며 격려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추억은 오히려 상처가 되고 비교는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같은 시절을 살아온 친구인데 누구는 자식 잘 돼서 손주 돌보러 간다 하고 누구는 암투병 중이라며 병원에만 드나듭니다. 같은 세월을 겪었지만 지금의 삶은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5세 하정남 씨는 대학 동창 셋과 50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같이 연애 상담도 하고 결혼식 사회도 받고 명절이면 가족끼리 모여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우정이 버티는 모임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아들이 판사, 며느리는 의사라며 최근 강남으로 이사했다고 자랑했고 또 한 명은 사위가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며 유럽 여행 사진을 자랑했습니다. 하정남 씨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실직 상태이고 딸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날 모임 후에 집에 와서 한숨을 쉬었어요. 괜히 나갔다 싶었죠. 추억 얘기하자고 모였는데 결국 지금 자랑하는 자리잖아요. 그땐 우리 다 똑같았는데 이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는 그날 이후 모임을 점점 피하게 됐습니다. 좋았던 추억이 지금의 내 현실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옛 사진첩을 꺼내는 것도 꺼리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반면 전북 군산에 사는 78세 박정희 씨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기분이 더 우울해져요. 딸이 시집 안 갔다고 걱정했더니 친구는 벌써 손주 둘 돌보고 있대요. 남편이 요양원에 있는데 친구는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 여행 다녀왔다. 하고 듣는 내내 웃으면서 속으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공원으로 혼자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는 동네 중고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누구랑도 비교 안 하고 내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추억은 참 묘한 것입니다. 함께 나누면 따뜻했던 기억이 살아나는 듯하지만 지금의 삶과 겹쳐보는 순간 그것은 현실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자괴감은 깊어지고 나만 뒤처졌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친구들과의 추억 이야기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 시절 함께했던 음악, 함께 갔던 장소, 함께했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더 이상 없는 것들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움이 아니라 허망함으로 바뀌는 순간 친구와의 대화는 고통이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타인 부재보다 비교의 피로에서 옵니다. 친구는 더 이상 삶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현재를 채점하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친구와 거리를 둡니다. 누가 잘났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덜 외로운지 비교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거리만큼 자신을 더 따뜻하게 감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친구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던지는 추억과 비교라는 칼날이 때론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억을 나눌 친구보다 현실을 함께 견뎌줄 고요한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네 번째 이유는 감정의 뒤처리는 오롯이 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상하고도 웃어야 하고 서운해도 모른 척해야 하며 배신당하고도 나이 들었으니 참고 넘겨야 합니다. 왜냐고요? 친구라는 관계는 나이 들어갈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질투, 오해, 은근한 경쟁심이 겹겹이 쌓여 있으며 그것이 관계를 상하게 만들고 결국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조순자 씨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딸 결혼식에 친구를 초대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대신 톡으로 바빠서 못 가 축하해 한 줄 왔어요.
나는 그 사람 아들 군대 갈 때 휴가 날짜까지 맞춰가며 면회 갔는데 너무 허무했어요. 이후 조순자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그 친구는 모임에서 요즘 조순자 연락도 없고 좀 변했어라고 뒷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모임 사람들과의 거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야 하는지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나이 들면 이해심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까다롭고 예민해지는 게 친구더라고요. 반면 전남 목포에 사는 78세 배동우 씨는 친구와의 갈등으로 10년간 유지하던 등산 모임을 떠났습니다. 단순히 등산 중 다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넌 맨날 나한테 얻어만 먹는 것 같아라는 말을 툭 던지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날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날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10년을 매주 산에 함께 오르며 김밥을 나눠 먹고 생일마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그는 모임을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론 누구랑도 깊게 안 엮입니다. 마음 다치고 나면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내 마음까지 책임지진 않더라고요. 이처럼 노년의 우정은 부드러운 포장지 속에 예리한 유리를 숨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잘 지낼 땐 괜찮지만 단 한 번의 말실수, 단 한 번의 오해로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곱씹고 속이 상해 밥맛이 없고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한 그 감정의 찌꺼기들. 친구는 이미 잊었겠지만 나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가 무섭습니다. 언제 또 마음이 상할지, 언제 또 내 진심이 왜곡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단단해질 줄 알았던 내 마음은 오히려 더 약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다치게 하는 건 낯선 이가 아니라 오래된 친구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의 상처를 반복하며 친구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평온을 위해 조용히 내려놓을 것인가. 노년의 평온은 사람 사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그 평온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사람보다 마음을 지키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5번째 이유는 인생의 끝자락에는 누구도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곁에 없다고 슬퍼하는 어르신은 많지만 친구가 곁에 없다고 절망하는 노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끝까지 곁에 남는 친구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전부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함께 밥 먹고 여행 다니고 고민도 털어놓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 친구라는 존재는 함께 웃던 사람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빠르게 다가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8세 송정혜 씨는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의 모임을 꾸준히 이어온 분입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이면 동창회 모임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생일마다 서로 연락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4세부터 친구들의 연락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해도 받지 않고 또 어느 날은 허리 아파서 못 나가겠어 라며 모임을 빠졌죠. 결정적인 날은 친구 중 가장 친했던 이명숙 씨가 장례식장에 있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뒤늦게 들었을 때였습니다. 송정혜 씨는 그날 밤 집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챙겼는데 마지막 인사도 못 들었다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나를 잊었을 테니까요 라는 말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80세 김봉수 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노년을 살아갑니다. 그는 60대 후반의 친구는 언젠가 떠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커피 마시는 법부터 배웠어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산책하고. 처음엔 허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유롭더라고요. 그는 친구들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에서 혼자 등산을 다니며 일상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한테 의지하지 않으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요.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반대이지만 결국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친구는 젊을 때 친구와는 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느 날은 영정사진으로 마지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사이라 해도 인생의 끝에서는 각자의 고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친구는 결코 마지막까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친구를 인생의 동반자로 믿고 사는 사람일수록 노년에 더 큰 상실감과 외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친구보다 더 소중한 내 생활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약속하지 않아도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병원에 가도 당당할 수 있어야 진짜 어른입니다. 친구를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를 환상에서 현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그것이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노년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혼자 살지 괜히 말년에 복잡하게 왜 저러셔? 듣자 하니 그 사람 들어오고 나서 자식들이랑도 사이 틀어졌다더라.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사람을 데려와? 이런 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지 두 사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 갈등, 재산 분쟁, 간병 책임, 외면당하는 말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 좋자고 시작한 재혼이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끊고 내 집을 내어주는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이유 끝까지 들으셔야 인생 말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채널은 해외에서도 많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댓글이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을 써주시어 서로 소통했으면 합니다. 노년의 재혼이 패가망신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생활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그걸 참고 넘기다 병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야?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쪽은 여전히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이젠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살고 싶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를 대화로 조율하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가면 갈등이 쌓이고 말이 줄고 결국 한 사람은 고통을 견디다 몸에 병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성관계 자체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습니다. 질건조증, 통증, 심리적 거부감 등이 뒤섞여 있는데도 상대가 부부인데 왜 피하냐며 강하게 요구하거나 나를 무시하냐며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결국 참고 하거나 아니면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이런 불균형한 성생활이 지속되면 심리적 위축, 불면증, 만성 스트레스,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자식에게 말하긴 창피해서 그냥 참고 삽니다. 그러다 병원에 오면 이미 심리적 손상과 신체적 피로가 깊이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조정래 씨는 그런 문제로 2년 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성관계를 당연히 요구했고
조 씨는 나는 그런 게 두렵고 불편하다고 몇 차례 말했지만 남편은 그런 부부는 왜 됐냐? 내가 사람도 아닌 줄 아냐며 계속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결국 조 씨는 관계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외출을 길게 하거나 방에 혼자 숨어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생긴 건 불면, 식욕저하, 만성 소화불량, 그리고 우울증 진단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런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말하자니 부끄럽고 친구에게 말하자니 조롱받을까 두렵고 결국은 병원 정신과에서 눈물로 모든 걸 털어놔야 했습니다. 반면 충북 청주에 사는 76세 최은경 씨는 단호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정하게 접근했고 함께 살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엔 흔들렸지만 마음속 질문 하나에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성적으로 응하지 않아도 나를 존중해 줄 사람일까? 그 질문에 글쎄라는 답이 떠오르자 그녀는 그 관계를 단칼에 정리했습니다. 지금도 혼자 살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잠깐이고 성적 요구에 끌려 다니는 건 고문이에요. 이 나이에 내 몸 하나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조정래 씨는 참고 참다 병을 얻었고 최은경 씨는 선을 명확히 그어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성생활 문제는 단지 부부싸움이나 감정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질과 정신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제적 위협입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로 갈등하냐고요? 그런 걸로 갈등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명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상대는 그걸 존중할 수 있는지, 그 기준 없이 외롭다는 감정 하나로 재혼을 시작하면 결국 당신 몸과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집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닙니다. 원치 않는 성생활을 참고 견디는 게 진짜 외롭고 아픈 일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재혼이 아니라 존중 없는 재혼을 하지 않는 용기, 그게 당신을 살리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법적 권리와 책임이 생각보다 무섭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지 무슨 법까지 따져? 이 말을 믿고 시작한 재혼이 당신의 집도, 연금도, 심지어 상속까지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고 시작합니다. 연인도 아니고 동거인도 아니고 법적 부부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당신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집 한 채, 월급처럼 들어오는 국민연금, 사망 후 남기는 유산까지 전부 그 사람 몫으로 일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자식이 전혀 모르는 사이 그 사람은 법정 상속자로 등록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요? 이 나이에 누가 이혼 소송까지야? 그 생각은 더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재산분할 청구권은 나이와 상관없고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아무리 짧게 살았어도 당신 집에서 함께 생활했었다면 그 사람은 당신 집, 통장, 연금 일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자식은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왜 저 여자한테 집을 떼주셨냐? 며느리는 불안해합니다. 나중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는 거 아냐? 가족은 분열되고 당신은 외롭기보다 억울하게 늙어갑니다. 이 단순한 법의 힘을 무시했다가 큰 대가를 치른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법적 선을 지켜가며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4세 최병철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지인의 소개로 재혼했습니다. 그저 외롭지 않으려 시작한 관계였지만 몇 년 뒤 상대가 이 집은 우리 공동 재산 아니냐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재산 다툼이냐 싶었는데 판사는 서류대로 판단하더군요. 같이 산 기간, 생활비,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도가 인정된다고요. 결국 그는 집의 일부를 현금으로 정리해 상대에게 줘야 했고 그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까지 틀어졌습니다. 반면 광주 남구에 사는 78세 문정희 씨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 생겨도 법적 결혼은 안 해요. 내가 평생 일한 결과를 누구와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녀는 한 남성과 5년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로의 재산, 공간, 건강은 각자 책임지는 진짜 독립형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가끔 여행을 가고 병원도 함께 가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외롭지 않으면서도 내 인생을 내 손에 쥐고 있다는 게 제일 편해요. 최병철 씨는 법을 몰라서 재산을 잃었고 문정희 씨는 법을 알기에 삶을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외로움의 해소가 아닙니다. 그건 법적 계약이며 그 안에는 재산권, 상속권, 간병 책임, 의료 결정권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따뜻해도 법은 냉정합니다. 사랑은 오래가지 않지만 계약은 당신이 죽고 난 뒤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감정보다 계약을 먼저 보고 외로움보다 내 권리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마음이 맞는가 보다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법적으로 내 인생에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집과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국 내가 시중드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챙겨주겠어?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지.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재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면 기대했던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현실은 봉사와 시중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시중드는 쪽은 거의 대부분 몸이 조금 더 건강하고 부지런한 쪽, 즉 당신이 됩니다. 상대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약도 챙기고 밥도 차리고 빨래도 하고 소화 안 된다고 죽까지 끓여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냥 말동무가 필요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말하며 병원에서 눈물 찢는 노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로 살아오다가 사별한 뒤 겨우 자유를 얻었는데 재혼한 순간 다시 누군가의 돌봄 노동자로 되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차리고 병원 동행하고 상대의 자식까지 챙기며 부부라기보다 가정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그분이 다정해서 좋았어요 라고 시작하지만 몇 달 지나면 그 사람 잔소리가 남편보다 더 심해요. 하루 종일 심부름만 시켜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대는 본인의 요구를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당신은 그 당연한 일을 감당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한정숙 씨는 재혼 후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젠틀했어요. 손도 안 대고 뭐든 천천히 하세요 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막상 함께 살자 남편은 식사 시간을 강하게 요구했고 국엔 늘 무가 들어가야 한다는 둥, 약은 밥 먹고 30분 후에 꼭 줘야 한다는 둥, 하루 종일 돌봐야 할 환자 같은 남편으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은 그걸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니, 부부가 서로 챙기는 게 뭐가 이상해요? 하지만 정작 한정숙 씨가 몸이 안 좋을 땐 병원은 자식이 데려가야지라며 슬쩍 뒤로 빠집니다. 결국 한 씨는 1년 만에 허리 통증과 만성 두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친구에게도 부끄러워 말 못하고 그저 괜히 결혼했나라는 말을 속으로만 대냅니다. 반면 전남 나주에 사는 78세 이은희 씨는 같은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누구랑 살아서 편해지긴커녕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챙겨야 될 것 같아서. 그녀는 주변에서 그래도 누군가 있으면 좋잖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매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밥은 내가 차리고 내 병은 내가 알아서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시키는 인생을 살게 돼요. 지금도 이 씨는 혼자 아침을 차려 먹고 라디오 들으며 책을 읽고
가끔 친구들과 외출도 합니다. 몸은 바쁠지 몰라도 마음은 편하다고 말합니다. 한정숙 씨는 재혼 후 또다시 누군가를 떠받치며 살고 있고, 이은희 씨는 혼자지만 자신을 중심으로 하루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말이 좋아 같이 사는 인연이지, 현실은 한쪽이 시중드는 관계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랑도 의지도 생활이 불균형하면 결국 한쪽이 다 짊어지게 됩니다. 늙어서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내 삶의 시간을, 공간을, 체력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코 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살면 좀 나아질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살아야 편해질지 아니면 돌봐야 할지 꼭 확인하십시오. 혼자는 외롭지만 지치진 않습니다. 재혼은 따뜻할 수 있지만 지옥처럼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품위는 같이 있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혼자 죽는 게 무서워서 재혼했다가 남의 병까지 떠안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 외롭게 죽고 싶진 않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노년의 재혼은 대부분 삶보다 죽음이 무서워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고 싶은 그 사람이 실제로는 당신에게 병을, 간병을, 장례까지 떠맡기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노년 재혼은 젊을 때처럼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설계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미 약을 먹고 있고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장기 하나쯤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재혼은 돌봄 계약입니다. 문제는 이 계약에는 조건이 없고 책임도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함께 병원도 가고 약도 챙겨주고 외출할 땐 부축도 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대의 병은 깊어지고 가족은 뒤로 빠지고 당신 혼자 남아서 그 사람의 말기 치료, 요양원 상담, 입원 수속, 심지어 장례식장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식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두 분이 부부셨잖아요. 저희는 책임 못 집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남의 병을 끝까지 떠안은 간병인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법적으로도 정당한 몫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재혼을 한 이상 당신은 보호자입니다. 상대가 쓰러지면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고 상태가 악화되면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사망하면 장례도 당신 몫이 됩니다. 결국 혼자 죽는 게 무서워서 시작했지만 남의 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외로움의 대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경기도 광명에 사는 78세 정우철 씨는 3년 전 친구의 소개로 재혼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보다 5살 어렸고 처음엔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상대 여성의 자식들은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고 간병인은 물론 병원비, 재활치료비까지 모두 정 씨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고혈압이 있던 정 씨도 점점 체력이 떨어졌고 결국 본인도 협심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장례 이후였습니다. 여성이 남긴 소액 보험금을 두고 자식들이 연락을 해왔고 정 씨는 혼자 다 책임지고 간병한 내가 받을 수는 없냐고 했지만 자식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배우자셨잖아요. 병원비랑 장례는 원래 다 하셔야죠. 정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아플 땐 가족이 아니라 결국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내 인생이 아니었는데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했던 겁니다. 반면 충남 아산에 사는 80세 송재순 씨는 노년에 혼자 죽는 연습을 스스로 했습니다. 병원 응급연락처엔 자식이 아닌 지역 복지센터를 등록해뒀고 장례 절차도 사전 지정 장례업체를 통해 미리 계약했습니다. 송 씨는 말합니다. 나는 죽는 게 무서워서 누구를 붙잡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병이 나면 누가 피해볼까 걱정돼서 혼자 준비했어요.
내가 내 마지막을 준비하면 누구도 고통받지 않아요. 그녀는 지금도 주 3회 걷기 운동을 하고 매달 노트에 건강 상태와 유언장을 점검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준비돼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남한테 짐이 될까 두려운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정우철 씨는 외로움이 두려워 시작한 재혼이 결국 남의 인생을 대신 책임진 악몽으로 끝났고, 송재순 씨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싶어서 혼자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식의 인생까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외로움 하나가 자식의 분노와 멀어짐, 심지어 유산 분쟁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살든 자식이 뭐라 하겠어. 그 생각이 노년 재혼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자식은 겉으로 웃지만 속으론 단단히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엄마, 아빠의 새로운 인연이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낯선 남 또는 부담스러운 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존재가 자신의 상속, 감정, 가족 질서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엄마, 진짜 그 사람하고 결혼하셨어요? 아빠, 대체 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러셨어요?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엔 발길이 끊기고 통화도 줄고 손주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은 후 유언장을 펴보며 벌어지는 법정 다툼. 그제야 자식은 울며 외칩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을 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셔도 저희 생각 안 하셨네요. 당신은 단지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을 뿐인데 그 선택이 자식에겐 배신으로 남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나는 물려줄 것도 없다고 말해도 자식은 마음이 다릅니다. 유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느끼는 건 내 부모의 마지막이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깊은 상실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5세 윤정호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3년 만에 조용히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따뜻했고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산 정리 문제에서 터졌습니다. 윤 씨는 자식들에게 새 어머니는 병원비를 다 부담했고 연금도 반씩 썼으니 집 한 채는 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자식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큰딸은 자리를 팍 차고 나갔고 둘째는 그럼 우리 엄마는 뭐가 되냐며 분노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아프고 외로운 말년에 자식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오지 않았고 장례는 겨우 며느리가 정리해줬습니다. 윤 씨는 마지막 병상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으려고 재혼했는데 결국 외로움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구나. 반면 경북 포항에 사는 78세 박인숙 씨는 남편 사망 후 2번의 재혼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인연이 내 자식들 가슴에 박히는 칼이 될까봐. 박 씨는 외로움이 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 딸, 내 아들에게 어떤 감정으로 남을까? 그 질문 앞에서 박 씨는 언제나 혼자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신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절마다 소박한 밥상, 생일마다 짧은 통화, 아플 땐 자식의 손 대신 방문 간호사와 함께 했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의 삶을 방해하지 않았고 대신 자식도 나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어요. 윤정호 씨는 외로움을 채우려다 자식의 얼굴을 잃었고 박인숙 씨는 혼자의 허전함을 견디며 자식의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지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전날까지 밥도 잘 드셨고 웃기도 하셨거든요. 이 말 장례식장에서 수없이 듣습니다. 멀쩡해 보였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고 그대로 세상을 떠납니다. 병원도 당황하고 가족도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유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85세를 넘기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신호는 먼저 왔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치명적인 공통점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85세 넘기기 힘든 첫 번째 노인들은 바로 편안함과 너그러움 대신 늘 도끼를 품고 세상을 사는 노인들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유해져야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예민해지고 말끝마다 날이 서고 얼굴에 인상부터 쓰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지나가는 사람을 욕하고 남의 일에 항상 참견하며 악담을 퍼붓고 자식에게 서운함을 퍼붓고 친구에게까지 자꾸 따지고 드는 분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독해지고 있지만 정작 수명은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은 나이 든 사람에게 연민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독한 마음이 자신에게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뇌는 늘 긴장 상태가 되고 혈관은 딱딱하게 굳고 얼굴은 굳고 몸은 피로를 풀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증가하고 심장은 쉬지 못하며 수면도 얕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워야 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세상에 일일이 화낼 필요도 없고 내 방식과 다르다고 매번 맞서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내려놓고 웃고 그냥 지나치는 것, 그게 오래 사는 노인의 기본 태도입니다. 85세를 넘긴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남 탓보다 내 컨디션을 먼저 챙기고 불만보다 감사를 먼저 말합니다. 그 너그러움이 곧 면역력이고 인생의 여유가 곧 수명을 늘리는 힘이 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외면한 채 독한 말과 독한 생각으로 자신을 무너뜨린 사람도 있고 너그러움으로 몸과 마음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전남 광양에 사는 79세 박문섭 씨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까칠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성격은 도끼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욕설을 내뱉고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선 늘 고성으로 싸웠습니다. 자식이 전화가 늦으면 나 무시하는 거냐며 퍼부었고 친구가 모임에 빠지면 넌 이제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독한 태도가 몸에 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만성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가 한꺼번에 왔고 수면장애로 매일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환자분은 몸보다 마음이 더 공격적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퇴원 후 거울을 보다가 주름진 얼굴과 굳은 눈빛을 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얼굴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반면 충북 옥천에 사는 86세 김태숙 씨는 평생을 무던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사기를 당해도 그럴 수도 있지. 친구에게 실망해도 저 사람도 힘들겠지. 자식이 바빠도 지금은 그럴 때지라며 늘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플 때도 이 나이에 어디 안 아픈 게 이상하지라며 긍정적으로 넘겼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보다 늦게 온 병원 환자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하기도 합니다. 간호사가 말합니다. 김 어르신은 병이 있어도 표정은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참 단단한 분이죠. 김 씨는 특별한 약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지금껏 큰 병 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니 몸도 함께 부드럽게 살아온 것입니다. 박문섭 씨는 세상과 싸우다 몸이 망가졌고 김태숙 씨는 세상을 품으며 생명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였습니다. 나이 들어 독해질수록 수명은 줄어듭니다. 세상을 탓하기보다 나를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85세 넘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얼굴에 도끼를 풀고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웃는 연습부터 하시고 불편한 말을 삼켜 보십시오. 그 단순한 훈련이
당신을 병상에서 일으켜주고 오랜 생명을 선물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입니다. 늙을수록 강한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5세 넘기기 힘든 두 번째 노인들은 미움받을까 눈치만 봐서 병이 먼저 오는 노인들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습관은 눈치 보기입니다. 자식 눈치, 며느리 눈치, 사돈 눈치, 친구 눈치, 동네 사람 눈치. 그렇게 평생 남의 기분만 살피며 살아온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못 챙긴 채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됩니다. 이 말 했다가 섭섭해할까봐, 혹시 나를 불편하게 느낄까봐, 괜히 나만 이기적이라고 할까봐,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맴도는 사람 반드시 병이 먼저 옵니다. 왜냐고요? 마음이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고 불편한 감정을 참으면 내장 기능이 무너지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혈압이 오릅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명합니다. 지나친 감정 억제는 스트레스를 키우고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암, 고혈압, 심장병, 치매 모두 억눌린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미움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참기만 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공포가 결국 병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러서지 말고 감정을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건 싫어요. 오늘은 쉬고 싶어요. 그 부탁은 어려워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사는 기본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말하는 용기가 바로 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알지 못해 병으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용기를 내어 삶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6세 임명자 씨는 평생을 참고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조심히 걸었고 사돈에게 싫은 소리 들을까봐 생일 선물도 매년 챙겼습니다. 자식에게도 싫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유 없는 두통과 어지러움, 식욕부진이 반복됐고 병원에서는 만성 스트레스성 위염과 불면증을 진단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감정이 몸으로 터지는 겁니다. 치료보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임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명절엔 내가 좀 실게 난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해 같은 말부터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때 임 씨는 깨달았습니다. 미움받을까봐 참았던 건 사실 내 착각이었어요. 반면 전북 남원에 사는 82세 김대원 씨는 젊을 때부터 자기 표현이 확실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억울한 일엔 분명히 따졌으며 부탁도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성격이 좀 세다, 유하게 말 좀 하라는 말도 들었지만 정작 그는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도 잘하고 잠도 깊이 자고 감정 기복이 적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난 내 속을 풀고 사니까 맺히는 게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야 해요. 참는다고 건강 지켜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임명자 씨는 말하지 못해 병이 왔고 김대원 씨는 표현하며 병을 막았습니다. 노년은 타인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인생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억지로 미소 짓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주고 듣기 싫은 말에 웃는 척하느라 병을 키우는 건 이제 끝내야 합니다. 85세 넘기고 싶다면 가장 먼저 눈치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쌓인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마음껏 웃고 마음껏 거절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삽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절대 남을 위해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85세 넘기기 힘든 세 번째 노인들은 억울한 감정을 풀지 못해 몸이 병을 앓기 시작한 노인들입니다. 억울함은 그냥 기분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억울함은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 남고 가장 깊이 병을 만드는 감정입니다. 속으로 사귀고 참았던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열이 오르고 갑자기 명치가 답답해지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몸은 무겁고 숨은 답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억울함이 만든 병의 시작입니다. 노년에는 특히 억울한 감정이 많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고 친구를 챙겼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땐 아무도 곁에 없고 자식 위해 다 해줬더니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밀려나는 순간들. 말 못하고 삼킨 억울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풀지 않으면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억울함은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며 장기를 수축시킵니다. 신경계는 항상 예민해지고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 질환의 배경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합니다. 글로 써도 좋고 혼잣말로라도 꺼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억울하다는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말 하면 내가 치사해지나? 이 나이에 뭘 따지나? 그런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억울함은 표현해야 가벼워집니다. 이 단순한 감정을 억눌렀다가 병을 얻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제때 풀어내며 건강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78세 고창열 씨는 평생 억울함을 참아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망하게 만든 친구에게 배신당했고 아내 병원비로 집까지 날렸지만 누구에게도 그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친구들 앞에선 늘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고 씨가 74세 되던 해 갑작스레 소화불량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고 씨는 여전히 기운이 없고 밤이면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신과 전문의를 찾았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래된 억울함이 감정 에너지를 고갈시켰고 그게 신체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때부터 고 씨는 마음속에 쌓아뒀던 얘기를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종이에, 나중엔 일기장에. 눈물도 흘렸고 몇 번은 손이 떨릴 만큼 분노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2달 뒤부터 고 씨는 말합니다. 속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약보다 글이 저를 살렸습니다. 반면 충남 보령에 사는 80세 김옥희 씨는 억울한 감정을 제때 푸는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말 안 하면 병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요. 자식한테도 친구한테도. 안 듣고 삐치면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난 내 얘기해야 속이 편해요. 그녀는 가족들 사이에서 입이 좀 세다는 말도 듣지만 정작 누구보다 건강하고 명랑합니다. 혈압도 정상, 관절도 큰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속병이 안 생겨요. 왜냐고요? 속에 병을 안 담고 사니까요. 고창열 씨는 참다가 병이 왔고 김옥희 씨는 풀어내며 병을 막았습니다. 억울한 감정은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망가지고 있고 언젠가 그 감정은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85세 넘기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속 억울함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잘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억울함은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이제는 꺼내놓을 때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약입니다. 85세 넘기기 힘든 네 번째 노인들은 걷지 않아 병부터 오는 노인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앉으려 합니다. 앉는 게 편하니까, 걷는 게 귀찮고 힘드니까,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시려서,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서라며 하루 종일 의자와 침대만 오가는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만 쉬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정적인 생활이 결국 당신을 병원으로 이끕니다. 걷지 않는 노인의 몸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하체 근육이 빠르게 줄며 면역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일어나려 할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평소보다 자주 피곤하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걷지 않는 몸은 굳기 시작하고 그 굳은 몸은 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걷는 노인은 다릅니다. 땀이 날 정도로 오래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20분, 내 집 앞 골목이라도 꾸준히 걷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강해지고 심장 기능이 유지되며 뇌세포 활성화까지 이루어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리가 힘을 잃으면 건강도 자존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이동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스스로 내 몸을 움직인다는 강력한 생존의 선언입니다. 혼자 걷는 것이 때론 외롭고 심심할 수 있지만 혼자 누워있는 것보다는 100배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다 병상에 눕게 된 사람도 있고 조용히 실천하며 장수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80세 이창수 씨는 75세 이후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집이 편해서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며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데 썼습니다. 걷는 일은 장을 보러 한두 걸음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생활을 3년 정도 하던 중 갑자기 무릎 통증과 함께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하체 근감소증, 퇴행성 관절염, 심박수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리를 쓰지 않은 대가입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 씨는 결국 재활치료에 들어갔고 통증과 싸우며 다시 걷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가만히 있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위험한 거였다는 걸. 걷는 게 귀찮아서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피했던 거더라고요. 반면 강원도 강릉에 사는 84세 박영순 씨는 걷는 것으로 생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일으켜주는 루틴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하루 30분 같은 코스를 걸으며 같은 시간에 같은 바람을 맞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그녀의 몸은 단단히 유지되고 있고 혈압도 안정적이며 병원에서도 이 연세에 이 정도면 아주 건강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누구랑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요. 걷는 동안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가끔 다리가 무겁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게 내 삶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창수 씨는 앉는 습관으로 몸을 잃었고 박영순 씨는 걷는 습관으로 생명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오늘 얼마나 걸었는가였습니다. 85세를 넘기고 싶다면 약보다 중요한 건 다리입니다. 누구의 손을 잡지 않고도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당신은 아직 건강한 노년입니다. 걷지 않으면 병이 먼저 오고 병이 오면 삶의 자율성은 무너집니다. 오늘도 걷지 않으셨나요? 내일은 1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그것이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만큼 건강도 따라옵니다. 걷는 다리는 당신을 살리는 생명의 줄입니다. 85세 넘기기 힘든 5번째 노인들은 근심을 덜어놓지 못하는 노인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병은 암도 치매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빠르게 노인을 무너뜨리는 건 걱정입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돈 걱정, 외로움 걱정, 죽음 걱정까지. 머릿속이 항상 바쁘고 마음은 쉴 틈 없이 흔들리는 노인은 절대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근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망가뜨립니다. 자는 동안에도 생각이 이어지고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소화도 안 되고 면역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온몸의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가슴이 답답한 날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게 바로 근심이 만든 조용한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자식 일이니까 마음 써야지. 손주 걱정 안 되면 내가 사람이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그 걱정으로 당신의 수명은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5세를 넘긴 노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마음 내려놓으니 숨이 편해졌다고. 반대로 80도 채 안 되어 병으로 쓰러진 분들을 보면 대부분 말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병이 왔다고. 근심을 덜어야 오래 삽니다. 자식 문제는 자식에게 맡기고 손주 문제도 부모 몫으로 넘기고 내 건강과 내 기분만 챙기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무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자식에게도 부담을 줄이는 길이고 당신 스스로에게는 생명을 연장하는 길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다 병으로 무너진 사람도 있고 일찍이 내려놓고 생명을 지켜낸 사람도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9세 김정혜 씨는 근심으로 몸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자식 걱정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한 뒤 내가 돕지 않으면 얘는 망한다는 생각에 수천만 원을 빚내 도와줬습니다. 자신은 병원 검진도 미룬 채 돈을 구하러 다녔고 밤마다 우리 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불안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76세 되던 해 갑작스런 협심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응급시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병보다 자식 걱정을 더 했어요. 그런데 자식은 정작 잘 살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나였던 거죠. 반면 충북 제천에 사는 85세 윤정희 씨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60대 후반부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자식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조언도 삼가며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해라는 태도를 지켜왔습니다. 누군가는 냉정하다고 했지만 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요가 수업에 나가고 저녁마다 직접 반찬을 만들어 먹으며 일기를 씁니다. 손주가 아프다는 연락에도 부모가 잘하겠지 하며 한숨만 내쉬고 끝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나아지는 게 없어요. 괜히 나만 병나요. 그녀는 지금도 혈압 정상, 당뇨 약 없이 지냅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 연세에 이런 건강은 드뭅니다. 그럴 때마다 윤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마음 무겁게 안 살아서 그래요. 생각을 줄이면 병도 줄어요. 김정혜 씨는 끝까지 근심을 놓지 못한 대가로 심장을 잃었고 윤정희 씨는 일찍 내려놓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근심은 당신을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장 빨리 무너뜨립니다. 자식을 위한 걱정도 가족을 위한 고민도 결국 당신이 병상에 누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85세를 넘고 싶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줄이십시오. 걱정을 덜고 감정을 비우십시오. 삶은 나누는 것이지만 마음은 줄일수록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걱정 정말 내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인가?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85세를 넘기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평생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정년 퇴직할 때 같이 술도 마시고 형님, 우리 이제 자주 보자며 웃던 얼굴이 아직 선합니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 나중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말없이 찾아와 주는 사람, 연락하지 않아도 생각해 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지워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사람 다 믿지 마세요. 딱 6명만 곁에 남기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생일인데도 축하 전화 하나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하루. 예전엔 가족들이 둘러앉아 노래도 불러주고 친구들이 케이크라도 들고 와 웃던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고 나조차도 내 생일을 말하지 않게 된 날. 그렇게 조용히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을 만큼 마음 한구석이 행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김윤자 씨에게 올해 생일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달력에 적어놓은 자신의 생일 날짜를 아침에 보고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김치 한 조각에 밥을 말아 먹고 조용히 TV를 틀었습니다.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먼저 오늘 생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쓸쓸한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 꾹 참고 소파에 기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느닷없는 초인종 소리.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아무도 오지 않던 집이라 더 그랬습니다. 문을 열자 환한 미소의 정은지 씨가 케이크 상자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모 생일 축하드려요. 라는 말에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니? 아무도 몰랐는데 나도 그냥 오늘을 잊고 살려 했는데. 은지 씨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있다니요? 제가 어떻게 이모 생일을 잊겠어요. 사실 연락 안 드린 건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서프라이즈 하려고 일부러 몰래 준비했어요. 그 말에 김 씨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진짜로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했는데 너라도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날 둘은 함께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에 조용히 초를 하나 꽂았습니다. 노래도 없이 박수도 없이 작은 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그 자리. 김윤자 씨는 말했습니다. 이 생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 하나로 너무 따뜻했거든. 노년의 생일은 축하보다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케이크보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조용히 내 하루를 눈치채고 다가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늙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감각은 외로움이라는 병을 단숨에 녹여버립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생일 알려줘야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내 이름과 날짜를 꺼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가오는 따뜻한 발걸음, 그 발걸음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살아갈 이유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들리고 초 하나의 불빛으로도 오래도록 환하게 남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사람은 싸구려 국밥 한 그릇을 같이 먹어도 마음 편한 사람입니다. 값비싼 갈비탕을 먹고도 허탈했던 날이 있는가 하면 허름한 국밥집에서 나눈 소박한 대화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날도 있습니다. 식당 분위기, 음식의 품격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앉은 그 사람이 주는 온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밥값보다 밥자리에 사람이 더 소중해진다는 걸 우리는 늦게야 깨닫습니다. 젊을 땐 체면을 따졌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만났는지, 무슨 음식을 시켰는지가 관계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엔 다릅니다. 비싼 한 끼보다 진심 어린 눈빛 하나, 복잡한 대화보다 묵묵히 밥을 함께 씹어주는 동행 하나가 마음의 허기를 채워줍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72세 김만수 씨는 퇴직 후 처음엔 사람 만나는 일이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오랜만에 동창회도 나가고 지인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자랑에 부동산 이야기, 어디 리조트 다녀왔다는 얘기까지 난 그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랑 대회 같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김 씨는 약속을 피했고 혼자 점심을 먹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 여전히 편안한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동창 정윤철 씨였습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매번 가는 곳은 동네 국밥집이지만 그 사람과의 식사는 유일하게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김 씨는 조심스레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형, 그냥 국밥이나 한 그릇 하자. 정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자. 그날도 두 사람은 익숙한 시장 골목의 국밥집 구석에 앉았습니다. 허름한 플라스틱 테이블, 배춧잎 몇 장과 된장, 고추, 그리고 소주잔 하나.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며칠은 밤에 잠도 안 와. 그냥 말할 사람이 없더라. 정 씨는 고개만 끄덕이며 국물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정 씨가 말했습니다. 만수야, 우리 돈 없다고 기죽지 말자. 비싼 밥 아니어도 내가 편하면 나도 좋다. 넌 나한텐 늘 고마운 사람이야. 그 말에 김 씨는 잠시 멈춰 섰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형 말 한마디에 그냥 숨이 트였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싶었어. 국밥값은 8,000원이었지만 그날의 위로는 그 어떤 코스 요리보다 진하고 깊었다고 했습니다. 노년이 서러운 건 허름한 식당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을 때 그 공허함이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듭니다. 말없이 국밥을 나누고 한숨도 같이 삼켜주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노년의 외로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내가 무엇을 내야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체면 없이 웃을 수 있고 이야기 없이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싸구려 국밥 앞에서도 나를 대접받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년에 남겨야 할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비싼 음식보다 따뜻한 사람, 긴 대화보다 조용한 동행. 그것이 노년에 꼭 필요한 밥상입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 늘 함께 앉아줄 단 한 사람이 당신을 끝까지 사람답게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돈이 없을 때도 한결같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살던 김동철 씨는 50대 중반까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며 연 매출 수십억을 올리던 시절 그는 지역 상공회의소의 단골 인물이었고 모임만 나가면 중심이 됐습니다. 한우든 일식이든 식사 자리가 생기면 늘 김 씨가 먼저 지갑을 열었고 사람들은 김 사장이라는 호칭에 당연함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도가 난 협력업체 한 곳으로부터 연쇄 타격을 입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사업장이 문을 닫고 남은 건 카드빚과 통장 잔고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그간 술잔을 나눴던 사람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췄고 늘 연락을 주고받던 이들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 씨는 누군가에게 폐가 되는 것이 싫어 외출도 줄이고 아예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만났던 후배 이영배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제가 요즘 형 덕에 한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김 씨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자리가 어울릴까 부담 줄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얼마나 형 덕에 얻어먹었는데요. 이제 제가 한 번쯤 사야죠. 약속 장소는 강남 도산공원 근처의 고급 한우 다이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어색하게 앉았고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요즘 상황이 좀 그래서 내가 따로 챙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자 이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오늘은 제가 초대한 자리예요. 그런 걱정 마세요.
예전엔 형이 한우뿐 아니라 제 자존심도 세워주셨잖아요. 그 말에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고기를 굽고 오래된 이야기와 함께 예전 모임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씨는 처음으로 회사가 망한 후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자존감이 바닥이었어. 누가 나를 불러줄까 싶었지. 그러자 이 씨는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형은 형이지 회사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습니다. 전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김 씨는 세상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는 다시 가볍게 외출을 시작했고 한때 미뤘던 지인들과의 연락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눅들어 있었는지를 그 친구 덕분에 알게 됐어요. 노년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함께 잘 나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주머니가 비었을 때 고개 숙인 내 어깨에 말없이 손을 얹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계산서를 들고 머뭇거리는 나를 향해 괜찮아요. 예전엔 제가 형한테 덕 본 게 얼만데요? 라고 웃어주는 사람. 그 한마디는 지폐보다 따뜻하고 연금보다 오래갑니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노년의 곁에 둘 사람은 많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나의 가난과 부끄러움까지 껴안아주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생은 아직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네 번째 사람은 내가 아플 때 달려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혼자 침대에 누워 고개조차 들기 어려울 때 휴대폰을 쥐고도 전화를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던 순간 말입니다. 결국 어렵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해요. 내일쯤 전화 다시 줄게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한 명, 두 명 김이 빠진 말들만 남겼고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순간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연락한 사람들은 한때 같이 웃고 밥을 먹고 명절이면 인사까지 주고받던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도 멀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노년의 병은 통증보다 외로움이 더 깊이 박힙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망설이며 걸었던 전화 한 통. 지금 나 좀 병원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한 그 짧은 문장에 단 한 사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요? 금방 갈게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70대 유정호 씨가 응급실로 실려가던 날 그렇게 달려와 준 사람은 정만호 씨였습니다. 동네에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이자 평소 자주 연락하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도착했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3일 동안 정 씨는 하루 3번 병실을 들렀습니다.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수건을 갈아주고 간호사에게 식사를 부탁하고 의사의 설명까지 꼼꼼히 들었습니다. 유정호 씨는 말했습니다. 아프니까 진짜가 보이더라. 자식들도 멀었고 친구라 믿었던 이들은 핑계뿐이었는데 정만호는 말없이 내 옆에 있었어.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병원에 혼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젠 나이 들었으니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아프다는 건 단지 몸이 고장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돌봄의 대상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끝이 이마를 스치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노년이 무너지는 건 건강이 아니라 아플 때 찾을 사람이 없다는 그 실감 때문입니다. 약보다 빠른 회복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링거보다 더 큰 위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에서 나옵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부끄러울 만큼 초라해졌을 때 그런 나를 아무렇지 않게 껴안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병은 낫고 인생도 다시 살아납니다. 노년에는 많은 인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핑계를 대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묵묵히 달려와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면 됩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 노년은 아프지 않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다섯 번째 사람은 같이 나이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늙어버렸지? 내 얼굴이 이랬던가? 거울 속 주름진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 적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 변화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말없이 나를 투명하게 지나칩니다.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잔인하게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단지 세월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점점 소외되는 느낌을 견디는 일입니다.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건 단순히 곁에 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시간의 변화와 흔들림을 알아봐주고 그 늙어가는 과정을 함께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있다는 건 노년 전체를 지탱해줄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이정혜 씨는 올해 봄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남성과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이혼 후 혼자 지낸 지 오래였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산책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조용히 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 약속을 미뤘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너무 부어서 나가기 싫어요라는 문자를 보냈을 때 돌아온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건데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남성이 직접 가져온 미역국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정혜 씨, 이렇게 같이 늙어갈 수 있어서 전 참 고맙습니다.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같이 늙어가줘서 고맙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따뜻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와 함께 늙는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가 편하다. 이젠 관계가 귀찮다. 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외로움이 익숙해진 겁니다. 혼자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누군가와 마주 늙어가는 감정조차 잊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 주름진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당신과 함께 늙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 말 한마디가 병보다 깊었던 외로움을 단숨에 덜어냅니다. 노년은 늙어간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주름을 감추지 않아도 되고 다크서클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사이. 세월의 흔적이 흠이 아니라 함께 견뎌온 증거가 되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 하나만 곁에 있다면 매일 늙어가는 얼굴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내 과거가 화려해서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현재가 초라해도 미래가 불안해도 그 모든 걸 같이 걸어갈 사람입니다. 우리 참 많이 늙었네요. 그래도 함께 있으니 괜찮네요. 이런 말이 오가는 사이 그게 노년의 사랑이고 인생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늦기 전에 만들어야 합니다. 연인이 아니어도 꼭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친구여도 좋고 오래된 지인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같이 늙는다는 걸 고맙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여섯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 봐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네는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저 집 할머니는 아직도 허리가 꼿꼿하대요. 듣는 순간 웃는 척은 했지만 마음 어딘가에 날카롭게 꽂히던 말. 그게 아무리 악에 없는 말이라 해도 자꾸 듣다 보면 스스로를 작게 만들게 됩니다. 젊을 땐 그런 비교도 자극이 됐지만 나이 들고 난 후의 비교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노년은 점점 잃어가는 시기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독처럼 퍼져나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그런 자책 속에서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 잘난 자식 없어도 괜찮다 말해주고 주름진 내 얼굴을 눈부시게 바라봐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세상 속에서 움츠러든 마음이 다시 피어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1세 박화자 씨는 최근까지 늘 비교에 시달렸습니다. 동네 노인정에 나갈 때마다 들리는 말, 요즘 누구네 아들 의사 됐다더라. 누구는 여행 다니느라 바쁘다더라. 돌아오는 길 박 씨는 늘 자신을 탓했습니다. 난 뭐가 이렇게 없지. 나이 들어도 자식한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다 보니 사람도 멀어졌고 입도 닫혀버렸습니다. 그런 박 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이웃에 사는 한 정희정 씨 덕분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으로 주말마다 마당에서 손수 화분을 가꾸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는 이웃이었는데 어느 날 박 씨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달려와 대신 들어준 걸 계기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박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사람들 말에 기가 죽어요. 다들 자식 자랑에 여행 자랑에 난 그럴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자 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자 씨, 왜 자꾸 남이랑 비교하세요? 난 그저 화자 씨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같이 커피 마시고 웃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자식 얘기보다 난 지금 이 순간 화자 씨가 좋다니까요. 박 씨는 그 순간 오래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 씨가 건넨 손편지 한 장에서 다시 울고 말았습니다. 화자 씨는 누구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화자 씨 덕에 제 노년도 외롭지 않아요. 그 한 줄의 진심은 박 씨에게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체를 귀하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노년은 자존감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주름보다 깊은 건 마음의 상처이고 흰머리보다 무거운 건 비교의 말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붙잡아주는 존재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봐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배경이나 과거가 아닌 지금의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 누구보다 초라해 보여도 내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 그 존재 하나가 노년을 견디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